지금은 그래도 2020년 말에 열기는 식고 약간 시대가 지나기는 했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재테크, 특히 주식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평소 경제나 주식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주위의 반응과 열기에 주식을 알아보고 있죠. 오죽하면 저도 좀 사볼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움직임은 2021년대의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미들의 반란이라 할 수 있죠. 코인도 다시 기승이고요. 개미들의 반란, 주식을 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 지금처럼 실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차곡차곡 저축해서 부자 된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순진한 희망은 IMF가 앗아가 버렸죠. 저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투자의 시대입니다. 씁쓸하지만 누구나 이제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부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늘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과열되는 시장에는 의문이 좀 듭니다.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돈이 복사가 된다는 유행어일 겁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복사가 된다. 정말 그렇다면 저 역시 무적이 된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복사해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이죠. 물신화된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으면 무적이라는 건 새삼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돈이 복사가 된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도 복사기 돌려가면서 무적의 존재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꼭 짚어볼 만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는 사실 대단한 경제 영화나 금융 영화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작품이 나왔죠. 유아인과 김혜수의. 하지만 그 작품은 IMF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그려내는 데 집중하느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잘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류준열이 나온 돈이라는 영화는 금융사기, 이른바 작전 같은 것에 집중했을 뿐 돈을 향한 욕망이나 파멸을 제대로 그려내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해외 영화를 봐야 할 겁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위대한 마틴 스콜세지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리뷰할 영화는 또 다른 중요한 작품, 말하자면 2008년 미국 개미들의 몰락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까요? 바로 아담 맥케이 감독의 빅쇼트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죠. 여러분은 이 모든 과열된 분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주식 방송들이 인기고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우후죽순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재테크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산, 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산들, 평범한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자산에서 가장 큰 것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꿈이며 또 모든 것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부모님이 물려주실 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집 한 채일 것이고, 집에서 가장 값진 재산이 뭐냐는 질문에도 아마 집 한 채일 것입니다. 그 집 한 채를 가지지 못해서 이 넓은 서울에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서울에서, 아니 경기도에서, 아니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 흔한 아파트 한 채를 구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부동산은 과열되고 정부의 정책은 유효하지 않고 가격은 상승하다 못해 어느 순간 툭 하고 우리의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렸죠. 마치 헬륨가스 들어간 풍선처럼. 어렸을 때 한 번쯤 놓쳐본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직접 경험은 없더라도 매체나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손가락에서 빠져나가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처럼 내 집 마련의 꿈, 아파트를 향한 꿈은 서민의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서울에서 아파트 못 삽니다. 대출을 끼고 사야겠지만 대출 이자 갚느라 인생이 갈려나갈 겁니다. 만약 무리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는 사더라도 어느 순간 아파트는 거대한 괴물이 될 겁니다. 사람의 등골을 빨아먹는 거대한 괴물,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을 포기한 사람들이 서울 근교를 선택하고 서울 근교에는 이른바 신도시 신드롬이 생깁니다. 일산, 분당 같은 과거의 신도시들은 이제 옛날 동네 취급이죠. 광교, 판교 이런 곳들 결국 신도시의 가격도 올라서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 온갖 부가 다 서울로 집중되고 자연스레 지방을 성장시키는 정책들은 덩달아 실패하고 언제나 서민들은 눈물을 훔쳐야 합니다. 이제 서울의 아파트는 서민들에게는 상처입니다. 바라보면 가슴 아파지는 마치 신분을 나타내는 듯 하죠. 이렇듯 아파트가 괴물이 되고 신도시 정책이 난립하고 LH공사에서는 직원들이 투기를 하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요즘이기에 오히려 서민들은 개미가 되기를 자초합니다. 금융시장에서 부동산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습니다. 금융시장에서요. 주식 통장도 개설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수익률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은 거죠. 그야말로 여우가 무서워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은 그나마 사두면 없어지지는 않지. 주식은 그야말로 신기루이지 않아요? 제가 경제를 너무 몰라서 지금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만 과도한 주식 투자의 열기가 위험하게 보인다는 저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겁니다. 제가 이번처럼 영화 무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오늘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영화가 말하는 경고하는 지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미국의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어떤 금융 대란을 일으키고 미국의 개미들이 어떤 식으로 몰락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 맥케이가 지적하고 제시하는 적의 존재까지도요. 영화 빅쇼트의 스토리는 매우 탄탄합니다. 마이클 루이스의 논픽션이 원작입니다. 마이클 루이스는 블라인드 사이드, 머니볼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영화화된 작품들이군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아담 맥케이는 이 빅쇼트로 유명해졌고 이후 바이스 같은 작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바이스는 조지 W. 부시 시절 부통령이자 사실상 백악관의 실세라 불린 딕 체니에 대한 의혹을 다룬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도 크리스찬 베일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죠. 감각적인 연출, 적극적인 내레이션의 개입, 시선을 빼앗는 빠르고 화려한 편집, 쉬지 않고 흔들리는 카메라 움직임이 인상적인 감독입니다.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일품이고요.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작품답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립니다. 실존 인물은 물론이고 실제 회사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등장하는 배우들도 그냥 다 본명으로 나오죠. 때로 등장인물들이 제4의 벽을 넘어서 관객들에게 직접 말을 걸기도 합니다. 감독의 이러한 연출적인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에 미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설명하기도 또 이걸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독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는 성공입니다. 쉬지 않고 어려운 주식시장의 이야기나 용어가 쏟아지는데 그 빠르고 감각적인 연출이 관객의 시선을 성공적으로 잡아놓죠. 이런 방식은 마틴 스콜세지가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담 맥케이는 작정하고 스콜세지의 방식을 뚜렷하게 드러내죠. 영화는 2005년부터 시작합니다. 월간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죠. 여기에서 월가의 은행을 공격하는 4명의 괴짜, 아니 천재라고 할까요? 그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이죠. 원래 블로그 운영하던 의사였고 재능을 인정받아 헤지펀드, 투자회사에 들어왔는데요. 주택금융시장의 위험을 제일 먼저 파악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버리는 며칠 동안 시장을 분석해요. 무수히 많은 서브프라임으로 묶여있는 모기지론을 가져와서 살펴보니 주택시장이 큰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준의 그린스펀은 주택시장이 매우 튼튼하고 채무 불이행도 적다고 했지만 버리는 주택저당증권이 매우 위험한 변동금리 서브프라임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금리 혜택이 끝나는 2007년 2분기가 되면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겠다는 거죠. 공매도는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걸 말합니다. 이에 마이클 버리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바로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그들에게 투자 설명서를 보여주고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마이클 버리의 설명을 들은 골드만삭스의 직원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은 후 버리에게 환영한다고 말하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버리가 여유있게 I like these cups. Could I take one for my son? Yes. I have two. 이렇게 퇴장을 하자 골드만삭스의 직원들은 숨겨둔 진심을 드러내죠. 골드만삭스의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바보라고 비아냥거린 마이클 버리. 그의 행위는 공매도, 정확히 말하면 통화 스와프를 사는 걸 말하는 건데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설명을 하자면 2007년 2분기에 주택시장이 망할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당장 손해볼 게 뻔한 걸 사는 거죠. 모기지론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AAA고 채무 불이행이 당장 늘어난다고 해도 채권 가격은 오르기에 마이클 버리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른 등장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자 세상을 불신하는 마크 바움은 직접 주택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자기가 들었던 설명이 사실인지를 직접 확인하러 간 겁니다. 주택시장이 거품이라면 은행은 말도 안 되는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을 돌아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 있지만 직업은 없어요. 거기에서 만난 몇몇 무식하고 양아치 같은 업자들은 대놓고 사기를 치고 있고요. 특히 절정은 스트리퍼를 찾아간 장면입니다. 스트립 클럽에서 춤을 추는 그 여성은 아주 많은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택 하나로 2개의 대출을 받았고 대출 금리가 오르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식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바움이 그녀에게 지금 사용 중인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면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높아진 이자를 당장 갚아야 할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성이 하는 말이 대박이죠. 200% on all my loans. 알고 보면 이 여성은 주택을 5채나 가지고 있고 콘도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이 스트리퍼인데 다주택을 소유한 거예요. 이건 분명한 부실 채권이고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정체입니다. 아무한테나 막 되는 대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그 많은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빚만 늘리고 그 늘린 빚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부동산으로 다시 대출을 받는 미친 악순환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발견한 모기지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당시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아주 대충 했는데요. 한창 때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원래 서브프라임이 있기 전에는 비바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Verified Income Verified Asset의 약자인데 자산과 수입을 증명해야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니나, 즉 No Income, No Asset, 더 나아가서는 닌자, 즉 No Income, No Job, No Asset까지 떨어집니다. 돈이 없어도, 수입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빌려주죠.
영화에서는 기르는 반려견의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아요. 거기에다가 CDO가 생겨나고 합성 CDO도 파생되어 나타납니다. CDO는 부채담보부 증권이라는 건데 셀레나 고메즈의 설명에 따르면 합성 CDO는 이런 겁니다. 셀레나 고메즈가 도박을 시작해요. 받은 패.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 패가 바로 모기지라면 셀레나 고메즈가 그 패에 건 돈이 CDO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셀레나 고메즈의 패를 보고 셀레나 고메즈에게 돈을 겁니다. 합성 CDO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돈을 걸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말 그대로 재앙을 불러오기 위해 장작을 쌓아둔 셈이죠. 안소니 보르댕이라는 셰프가 스튜로 비유하는 장면 역시 인상적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들, 그러니까 B급의 대출은 사실상 아무도 원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CDO로 묶어버리면 트리플 A급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B급 해물들이 있습니다. 상하기 직전의 해물들입니다.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하면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레스토랑 문 닫고 셰프는 일 그만둬야죠.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것들 B급의 상하기 직전의 해물들을 트리플 A급 해물과 재료와 섞어서 그냥 스튜를 끓입니다. 트리플 A급 셰프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트리플 A급 신선한 재료들과 섞인 B급 해물들은 그냥 트리플 A급 스튜로 둔갑되어서 팔립니다. 어느 순간 잘못되면 큰 화를 보겠지만 원래는 버려야 할 B급 재료들을 트리플 A급 가격을 받고 팔아버린 게 되죠.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죄다 디폴트를 선언하고 거품이 꺼지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많은 CDO를 가지고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는 2008년 9월에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에 의존하던 몇몇 나라들도 같이 넘어지게 되죠. 전 세계적 불황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주인공들은 돈을 벌지만 뒷맛은 씁쓸합니다. 결국 영화가 말하는 건 도덕성입니다. 전혀 도덕적이지도 진실하지도 않은 장사꾼, 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돈을 찍어내다가 수조 달러의 돈이 안개처럼 흐려지며 사라지는 이런 일들을 비판하고 꼬집는 것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어요.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안정적이라 생각했고요. 돈이 없으면 집을 팔면 되니까. 다만 거기에 끼는 거품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은행의 이러한 안일함이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꼭 언급을 해두어야 합니다. 마크 바움이 놀라는 저 사기꾼의 모습을 보세요. $1 billion. What? 오직 돈만 생각하는 사기꾼들, 돈만 생각하는 괴물들, 그 괴물들은 자기들의 행동으로 손해보는 고객들이나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벤 리커트의 이 대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춤을 추는 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벤은 말합니다. Here's a number. Every 1% unemployment goes up. 40,000 people die. Did you know that? 어쩌면 우리는, 아니 그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만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안에, 그 숫자의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숫자를 모르는 이들, 욕망에 눈이 먼 악마와도 같은 자들, 순진한 투자자, 개미들을 속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 개미들이, 투자자들이, 서민들이 죽든 말든 돈놀이에 미쳐있는 이들, 이들이야말로 아담 맥케이가 말하는 적의 실체인 것이죠. 결국 이 영화가 말하려는 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 마크 트웨인의 말이 인용됩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주식도 모르고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그런 저조차 요즘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주식시장을 지켜보면서 경제를 배워보지도 못한 저 역시 어딘지 모르게 불안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 없다면 개인의 안전부터 챙기는 게 우선일 겁니다. 뭔가를 안다고, 뭔가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먼저 돌아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사실 고급 정보를 알지도 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알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착각할 때 곤경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영화를 한 번씩 봐둬야 하는 이유죠. 도덕에 호소하는 벤의 일갈, 아담 맥케이가 바라보는 드라이한 시선, 감정을 배제하고 선악과 욕망과 분노와 그리고 흐름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할리우드 방식의 연출과 이야기 전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담 맥케이의 바이스는 빅쇼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빅쇼트가 가진 각본이, 연출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차가움이 인상적입니다. 영화 빅쇼트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이만한 경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